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봅니다.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30분 남았군요. 오늘은 6시까지고 내일도 역시 또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사전투표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시 기준으로 지역은 10.39% 정도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대전은 9.57, 세종 10.94, 충남 10.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뒤에 사실은 이제 이 진영 간의 어떤 유불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 때문에 이게 더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 그 4년 전에 그 지방선거 때보다 한 1% 약간 높게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9.20이었네요. 네. 지난 8회 지방선거는 17시 기준으로 9.20, 지금 10.39니까 네. 예. 한 1% 조금 넘게 그러네요. 올라가는 건데 예. 이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난번에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약 50%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 한 3, 4% 정도 올라가겠다. 50대 중반? 네, 그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 사전투표의 편리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진영 간의 어떤 결집이 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렇습니까? 네, 편리함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요. 사전투표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본 투표하는 날 네. 불편해 일을 생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멀리 출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고 그러면 좀 주로 이제 젊은 층이 더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특정 계층이 특히 이제 진보층이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많은 설도 있었죠.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사전투표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는 건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결국 그러면 본 투표율을 과연 이 높아지는 사전투표율 때문에 올라갈 거냐? 그건 좀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보다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제가 이런 분석을 봤는데 지난 선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바로 이어져서 예. 지방선거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진보 진영이 그때 약간 무기력감에 있어서 투표를 안 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더 결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 그 지금 현재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그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5060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5060 세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전체 투표율에 5060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5060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투표율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약세일 때에는 5060의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민주당이 강세일 때는 5060의 투표율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5060 이런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본투표일에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간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조금 그 5060 세대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투표율에 따라서 정당 간 전략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통상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식은 이제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들어서 치러진 선거일수록 그게 거의 무의미해졌고 예. 더더욱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대, 30대 또는 40대 이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조금 낮아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예. 그때 얘기하던 것과 지금 전혀 그 지지층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이 더 보수적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가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정당이 유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유리하고 그 국민의힘은 TK 지역에서 유리한데 예. 그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은 징조인 거고 그리고 그 TK 지역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좀 유리한 지형이 될 수 있겠죠. 서로 결집한다라는 그렇죠. 네. 그 반증이 될 수 네, 네, 있다. 예. 예. 글쎄요. 또 이번 그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까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최종적으로는 투표율과 각 정당의 유불리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나중에 선거 이후에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이 이슈가 하나로 형성되는데 지방선거는 약간 퍼지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약간 그 프레임 선거에 집중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의무감에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형성돼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진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나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이슈들이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진영 간 구분이 좀 더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이 투표율이 후보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구도가 이 저 총선이나 대선만큼은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죠. 그렇죠. 지방선거가. 예, 예. 그리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 면도 많이 있죠. 네.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뭐 지역 지금 현재 선거 판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를 이제 조사해서 공표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지 안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흐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에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일부는 이제 약간 튀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정성 문제도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대전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게 기초지자체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충남은 다만 좀 약간 혼전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도 그런 게 형성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그러다 보니까 충남은 좀 혼전 양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전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상황 그리고 세종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전국적인 선거는 조금 모르겠지만 우리 예. 지역으로 보는 대전, 세종, 충남으로 보면 선거 초반과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충남에서 약간의 뭐 좀 격차가 굉장히 붙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사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게 막 판세가 뒤집어지거나 이 정도로 보여지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뭐 또 다른 이슈라든지 이런 상황의 변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뭐 변화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그 보수 진영의 결집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게 그 실제로 결집되는지 아니면 보수 진영의 바램인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결집되어서 이제 후보들 간 격차도 많이 줄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 그런. 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예. 그 민주당을 더 분발하기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실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쪽에 그 눌러서 민주당이 더 분발하게 역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되고요. 그건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논리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격차를 좁혀놔야 또 긴장감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예. 여론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여론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샘플이 보니까 얼마 안 되죠. 네, 한 네. 지역을 이렇게 네, 여론조사 그러다 보니까 하면. 그 여론조사를 계속 받는 사람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눌러주는 게 조금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하. 익숙해지면서 약간 좀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듣기로는 여론조사 기관 이제 전문기관 대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여론조사 그 샘플 수 맞추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그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 바로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뜨기도 하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20, 30대의 그 비율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받는 사람이 받게 되고 그러면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들이 또 누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과연 이게 결집을 하는 건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 여론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도 뭐 흐름으로 볼 때는 선거 초반보다는 각 진영이 좀 결집하는 건 있겠죠. 선거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 좀 튀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출렁이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 선거를 할 때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 유인을 좀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각 진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해석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고 예. 작은 이슈라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스타벅스 논란 같은 그런 이슈들이 각각 진영에 투표할 유인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스타벅스 방식으로. 이슈는 이제 뭐 거의 해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약간 이제 수그러들어 예. 이슈는 수그러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양쪽 진영의 투표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될 이유를 조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소재는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유인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그쪽 진영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진영의 약간의 투표율을 높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이 대전 충남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은요 시즌 2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보수 결집에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진짜 우리 사회가 이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22년형을 선고받았고 특별 사면이 없었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적어도 뭐 한 10년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면 좀 반성도 하고 있고 또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으니 이런 선거판에 나서서 이 사람 지지해달라 저 사람 지지해달라 이 정도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정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대전은요 시즌2 하려고 이런 데 와서 사람들에게 하고 하는 거는 물론 자기 진영 지지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선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윤 어게인도 아니고 그 전에 박근혜 어게인, 박 어게인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좀 미래 지도자감인 이런 사람들 데리고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까? 좀 왜 그렇게 옛날 누가 있나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스타벅스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사건에 대한 그걸 조롱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진보 보수 진영이냐고요.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을 학살한 폭력이 국가 폭력인데 예. 이게 누구는 뭐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할 일인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빨리 사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선거에 이용해서 우리 진영은 여기를 안 가고 우리 진영은 여기를 일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은가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저는 이런 얘기부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보수 결집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도를 이탈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표 잃고 두 표
잃는 한 표 한표 얻고 얻고 두 2표 표 잃는 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일종의 이제 약간의 보수 결집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등장했을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충청권과 TK 그다음에 강원도도 PK, 간다고 하죠. 강원도 이런 예. 지역을 가거든요. 지금. 근데 수도권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지금 가고 네, 있는 근데 거잖아요. 이게 아마도 그 선거 이후에 그 보수 진영의 어떤 개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의 오래된 갈등이 친이계 친박계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를 대부분 친이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윤어게인 세력의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 또는 이제 친박계가 거의 남아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보수 재편을 노리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보수 진영은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 이 부분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예. 복잡하죠, 지금. 취지의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졌나요? 예. 그 27일 하루 동안 여론조사 1000명, 서구민 1000명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결과는 뭐 정확히 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전문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해서 그 유직원 후보가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 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 간에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좀 좁혀진다는 평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일종의 여권 진영이 뭉쳐짐으로 인해서 그 표차를 좀 벌리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인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도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은 대전 지역에서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역 내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그렇게 뭐 넓은 편이 아니라서 이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파급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서구청장 그 선거 하나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단일화가 굉장히 여러 개가 추진되고 있고 광역 단체장도 됐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당하고 네. 민주당하고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진보 세력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꼭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고 우리가 뭉쳐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좀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 메시지는 그러니 반드시 투표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 두 당이 아닌 또 다른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민주당이나 뭐 이쪽 후보들을 찍기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그래도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이뤘을 때 나와서 꼭 투표를 해달라. 적어도 최악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하나의 이제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그 무소속 한현택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 같죠? 박희조 후보하고. 예, 뭐 하기를 원했지만 예. 뭐 어쨌든 선택은 사실 한현택 후보가 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박희조 후보는 단일화하자 제안을 했고. 당연히 하고 싶고요. 예. 예. 하지만 한현택 후보가 뭐 지금까지 단일화를 안 했으면 거의 뭐 단일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그렇죠. 있는 이미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네. 단일화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 한현택 후보는 이장우 시장 죄송합니다. 박희조 그 청장 전 구청장이었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박희조 청장한테 졌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경선도 안 붙여
붙여줬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뭐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표출했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꾹꾹 참고 이번 선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마저도 경선도 안 붙여줬다 이렇게 억울함을 주장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감정적 서운함이 굉장히 큰 거죠. 앙금이 크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여러 가지 뭐 억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후보상이라 이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떨까요? 유불리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자에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한현택 후보가 어쨌든 그 과거 자유선진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쪽에 그 보수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많은 표는 아니더라도 그 보수 표가 갈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에게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후보들 간 고소 고발전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과열 혼탁 양상이다. 이건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 왔잖아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네거티브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데 예. 이 네거티브가 사실은 상대 진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유권자의 지지가 철회되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네거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소재의 객관성입니다. 근데 이 고발을 한다는 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고도의 네거티브 전술이거든요. 이 고소고발이라는 게. 고발 잘못했다가 또 무고로 역고소될 수 있잖아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 무고를 거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고소고발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그럼 네거티브에. 일단 고발하고 보자 뭐 이런 정상을 그리고 팽배할 수도 있지 고발을 않나요? 하는 게 실제로 그 선관위 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관위 고발하는 건 선관위가 그 판단을 해서 또 사법적 고발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권자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선관위 고발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네거티브의 아주 정교한 방식이죠.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상 고발한다.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허위 사실이라든지 지나친 과도한 그런 비난을 하니까 이거 고발로밖에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도 네. ဖွဲ့쳐지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또 대응을 해야만. 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교육감 선거 저희가 늘 이제 다루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교육감 선거도 전혀 안개 속이에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5명의 후보가 있는데 누가 예. 누군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예. 선두 뭐 누구를 차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경쟁이 치열하고요.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여기가 더 고발전이 지금 치열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선거가 네. 더 그런가요? 그리고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요즘 가장 뜨거운 건 맹수석 후보의 그 부동산 보유 논란이 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예. 뭐 주택 한 채에 도시형 생활주 아파트 3채, 그다음에 상가 6개. 예?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 재산 대단한 등록이 자산가네요. 예, 16억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대출금이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이건 갭 투자다, 예. 전형적인 투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토론회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아들을 주려고 아들과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면 이사갈 집으로 그 도시형 주택을 세 채를 했다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14평, 8평 이렇습니다. 근데 예. 솔직히 8평, 14평에서 살려고 했다고 그런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준비했다는데 그런 게 바로 투기 아닐까요? 그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론 본인이 세금도 내고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교육감에 나오시는 분의 재산으로 볼 때 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죠. 예. 교육감 선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당 후보라면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정당을 보고 선거 투표를 하는데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교육감도 진영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당 공천을 할 거냐는 거를 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직선제로 도입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정치 지형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걸 도입할 당시에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수계열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보수계열 정당이 전국의 교육감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어허.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구조로 이걸 짰던 거거든요. 그런 이면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근데 사실상 지금 다 유권자들에게 정당 공천 하는 것처럼 진영 투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끌고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정당 공천 할 거냐 또는 아니면 다른 방식의 투표 방식을 도입해 볼 거냐 이런 예. 논의를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정당 공천을 안 한다고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교육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인데 예.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쪽에 편을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교육에서 중립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더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그리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5시 현대사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잔나비의 투게더 전해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